사진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중동 전쟁, 그리고 1차 인도차이나 전쟁까지 이 사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가 전쟁 사진가가 된 건데요. 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공화파 병사의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이 됐던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단초적인 그런 원조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카파 이 사진입니다. 내가 카파에 들었는데 그 연출해서 찍었다더라. 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진위 공방이 시작이 돼서 이 사진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맞는 것 같다. 로버트 카파라는 인물은 창조된 인물입니다. 당시 아이의 이름은 앙드레 프리드먼이었어요. 사회주의에 빠진 겁니다. 비밀경찰에 잡히게 돼요. 석방 조건이 이 나라를 떠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방이 된 거죠. 헝가리를 벗어나서 처음에 갔던 곳이 베를린입니다. 사진기자로 데뷔를 하는데 그러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아리아인이 아닌 사람은 언론인으로 일할 수 없다. 게르다 타로라는 똑같은 유대계 독일 여성을 만납니다. 가공의 민을 만들자. 그래서 로버트 카파라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진기자가 지금 마침 파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조수다. 카파의 이름으로 파는 원고를 3배 정도 되는 원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게르다 타로와 로버트 카파가 유명해진 계기가 아까 저희가 사진을 본 스페인 내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버트 카파는 이 사진을 찍어서 쉽게 생각하면 일약 스타가 되었죠. 세계 최고의 전쟁 사진가라는 호칭 20대에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게르다 타로가 이렇게 해서 점점 독립적인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기자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게르다 타로가 혼자 남아서 전쟁터를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군용 트럭을 같은 아군의 탱크가 이 실수로 충돌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버트 카파는 그 소식을 파리에 있다가 신문에 난 걸 보고 알았대요. 어떤 사회주의에서 어떤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사망한 최초의 종군 여성 사진기자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게르다 타로의 죽음 때문에 카파는 근데 이 게르다 타로의 죽음 때문에 카파는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사진기자가 되고 자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장례식 때 게르다 타로 오빠들에게 막 맞았대요. 너 때문에 본래 조신하게 잘 가뜩이나 싫었겠죠. 네, 시집 부잣집에 시집 보내냐고 집안이 완전 레벨이 다른데 네, 그 정도였고 뭐 카파는 그 막 드문굴출하면서 술만 먹고 뭐 그러면서 술집 가서 막 흐느끼면서 이게 내 와이프 사진이라고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카파가 난 이제 첫 번째 전쟁 취재였잖아요. 안 만든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전쟁 사진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카파는 전쟁터로 또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간 게 중일 전쟁이에요. 네. 그런데 게르다 타로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게르다 타로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직 카파의 사진은 솔직히 오늘날의 저널리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 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상당히 공화파 정부를 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무척 강하고요. 그리고 아직 전쟁을 되게 낭만주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전쟁 초기에 카파가 게르다 타로와 함께 촬영했던 사진, 게르다 타로와 함께 촬영했던 사진인데 완전 그거잖아요. 전쟁터로 떠나는 남자가 여성을 보면 여성도 군인이고 권총을 차고 있잖아요. 그냥 가서 싸우고 이겨서 돌아올게 마치 그렇게 거의 바람관계 사라지는 네, 뭐 굿바이 난리 뭐 거의 조금만 기다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 그렇게 그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최전선 떠났던 병사들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자신들 앞에 있던 참혹한 전쟁이라는 현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던 그 당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전쟁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고 영웅주의적인 시각으로 봤고 프랑코에 정말 공정한 시선으로 하려면 프랑코 정권의 어떤 그런 그쪽도 취재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쪽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영역이죠. 예. 저 잡지사 실내 잡지도 저쪽 잡지. 예, 저쪽 때문에 만약 갔으면 이제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게르다 타로의 죽음 이후에 그런 게 이제 게르다 타로와 함께 있으면 게르다 타로의 어떤 친사회주의적인 경향과 열정, 그것에 대한 열정 그런 게 큰 영향을 했었는데 게르다 타로가 죽은 이후에 그 빈자리를 냉철한
저널리스트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뭐 라이프지라든가 유명한 잡지들에 이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글 쓰는 기자들 훨씬 관록 있고 냉정한 진짜 저널리스트로서의 교육이 잘 받은 그런 기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사진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변화를 보여준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2년 뒤에 이 국제여단의 해단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제여단은 스페인 내전을 도우러 왔던 외국 의용병들이죠. 대부분은 사실 용병이었어요. 1차 대전 실업자들이 많긴 했지만 또 1차 대전 실업자들 대부분이 또 이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반의 성격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또 신념에 갔던 분들도 많았겠죠. 예, 그런 신념을 갖고 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그리고 당시 스탈린이 네. 소련에 지원을 하면서 좌파 내에서도 막 분열이 생기고 국제여단을 많이 탄압했죠. 예. 그리고 또 뭐 지원도 없이 뭐 부식 총만 받아갖고 거의 뭐 홍보용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국제여단이 결국 전쟁 막바지에 해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사진이 해단식에서 마지막으로 행진가를 부르면서 울먹이고 있는 사진인데 저는 또 여기에 이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된 카파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고 봐요. 아, 내가 지금까지 게르다 타로 함께 왔을 때는 낭만적이고 이걸로 내가 지지하는 이쪽 세력도 승리를 하고 나도 사진 기자로서 커다란 명예와 어떤 그런 사진 기자로서의 비즈니스 성공하기를 바라고 왔지만 결국 내가 전쟁의 시상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눈물 나는 이런 현실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게 투영돼 있으라고 보고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카파의 사진이 정말 냉정하게 전쟁을 정말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지를 기록하는 냉정한 더 이상 선동적으로 미화하고 낭만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 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중일전쟁에서 국민당 측에 취재를 하면서 중일전쟁을 취재를 하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버트 카파를 유럽 전선에서 주로 라이프지히에 일을 하면서 다시 전쟁 사진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네, 그 유명한 사진. 그래서 그 박사님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면 생각나는 영화 한 편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렇죠. 그 도입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입부 씨는 조금 과장이긴 한데 어쨌든 오마하 해변에 카파가 내려가는데 예. 오마하 해변에서 미군 제일 많이 죽었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죽지도 않았지만 죽는 데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해변에서 똑같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죠. 좀 압축되어 있긴 하지만 총알이나 포탄이 밀려오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죽는 데서 죽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었죠. 저도 이번에 그 오마하 해변을 갔었는데 정말 해변이 약간 낮고요. 맞아요. 위에 독일군 진지가 있던 곳이 약간 높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몸을 숨길 곳도 없으니까 총을 위해서 이렇게 기관총으로 쏴대면 상륙하는 분위기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기관총이 좀 적게 망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좀 안 오는 쪽으로 온 사람들은 좀 무사히 갔고 오는 쪽으로 오는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 동안에 산 애들은 지나가고 떼거지로 죽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게 나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 상륙작전이 무서운 건 내가 잘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지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나를 지나가야 죽음이 나를 쓸고 지나가는 거야. 킬링존에 있으면 죽는 거고 킬링존에 옆에 있으면 사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인터뷰를 보면요,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엔 너무 과장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영화 평론가 이런 분들이 가장 사실적인 전쟁용 오프닝 씬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카파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이 모티베이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오마하 해변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상륙작전을 기록한 유일한 사진 기자예요. 정말 아깝죠. 근데 그걸 그렇게 기록한 유일한 사진 기자인데 당시 카파가 한 90분 동안 거기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긴 기록을 보면 바닷물을 막 핏빛으로 물들여 있었고 정말 이 손이 이 바닷물에 얼어가지고 추워서 이 사진 찍는 게 힘들 정도였고 필름을 갈아 끼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0분 동안 한 4통, 그러니까 약 110컷 정도의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잡지에 사진이 게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극비의 작전이었는데 상륙 작전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라이프지의 런던 오피스에서도 카파가 같이 갔겠구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파가 90분 동안 사진을 촬영을 하고 다시 배에 올라타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와서 그 필름을 바로 보냅니다. 간단한 메모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 필름이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현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다크룸볼이라고 불렀는데 암실 기사하는 청년들이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필름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0컷 정도의 사진 중에 11컷만 남게 된 겁니다. 남았는데 그 사진도 이 녹으면서 이 약간 흐릿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라이프지가 이게 그 사진을 게재를 하는데 이게 왔는데 우리가 현상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진만 구별을 못하니까 거기다 또 아주 극적인 카피를 붙여요. 헤드라인 막 붙여서. 총알 날라가서 떠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 공포에 이 사진 기자의 손도 흔들리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 공포에 사진 기자의 손이 흔들려서 이제 약간 아웃포커스가 됐다. 그러니까 초점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11장의 사진 중에 그나마 쓸 수 있던 게 9장의 사진이었고 그래서 그 9장이 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렇게 해서 당시의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는데 근데 카파는 또 의외로 담담하게 넘어갔다 그래요. 그때 그런 일이 종종 몇 번씩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당시에 상륙작전을 할 때 같은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 라이프지에 그 밥 란드리라는 또 다른 사진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촬영을 해서 필름을 보냈는데 그 런던으로 가는 과정에 필름이 분실됐대요.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됐어요. 20년 전인가 한국에서 카파전 한번 했는데 그때 카파 사진이 어디 고물상인가 뭐 어디 맡겼던 데 트렁크에서 나왔다고. 예, 그게 멕시칸 수트케이스라고. 맞아요. 멕시칸, 예. 멕시코까지 어느 그 카파가 카파랑 게르다 타로랑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이렇게 3명이 촬영했던 이런 필름들을 이제 파리가 그 독일군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그 외교관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게 흘러 멕시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십 년 만에 찾아서 그 안에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하면서 멕시코의 수트케이스에 들어있었다고 해서 멕시칸 수트케이스를 그래서 거기 사진 몇 장이 그때 거기 전시돼 있었는데 이것도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안타깝긴 해요. 그 예. 시절에 뭐 장비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노르망디 사진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저 노르망디 사진의 또 뒷얘기가 또 이게 참 그런 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카파가 얘기하면 그것도 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11장만 찍고 그냥 한 몇 분 안 있다가 도망갔는데. 왔는데 결국 그 핑계 그냥 녹았다. 예. 안 그랬으면 칼 들고 갔지 이걸 참. 그 당시에 그런 큰 사고를 쳤던 그 암실 기사들은 후에 성장해서 그 중에 하면 레리 워로우라고 월남전 때 아주 주옥 같은 사진을 남긴 그런 사진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한 장이 이 사진인데요. 1943년도에 시실리에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연합군과 함께 아프리카 전선을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연합군이 이탈리로 상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실리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같이 미군과 함께 로버트 카파가 상륙을 했는데 그 시실리 어느 마을에서 독일군들이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10대 학생들이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빨치산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군이 도착하기 며칠 전에 전투를 벌이다가 그 10대 소년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들이 죽은 아이들의 장례식에서 사진을 들고 오열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가까운 곳에서 찍은 사진 있지 않으세요? 네, 진짜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그래서 카파 하면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카파가 남긴 명언.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은 대상에 충분히 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죠. 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가 몇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찍으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근데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쌓이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리적인 거리만 얘기했던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망원 렌즈가 상당히 부피가 컸기 때문에 보도사진가들이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그 정도의 화각 정도의 카메라, 렌즈의 카메라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가까이 가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르고 나름대로 좀 깨달은 다음에 느끼게 된 건, 카파가 얘기했던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예. 공감 없이는 저런 사진이 안 나와요.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렇죠. 예. 표정만 이렇게 안 예. 나오는데 그 공감이 힘들잖아요. 공감이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이념이 다르거나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할 때 내가 꼭 이쪽 편을 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이 더 힘듭니다. 편들 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렇죠. 나는 너희 나의 적이 아니고 내가 직업상 찍는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 공감한다는 건 정말 정신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카파의 문제가.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망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특히나 이 공감을 위해서는 이게 또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카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갔는데 저 장례식인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내가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들어서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는데 우리를 마치 동물의 원숭이처럼 찍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한 사람이 팔 뻗는 거리, 한 1.1m 전후가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경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리라고요. 근데 카파 이 사진을 보면 이미 거리를 초월해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희 또 회사에 더 훌륭한 사진 기자들 보게 되면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심리적인 웜업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념의 편을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슬퍼하는 사람을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을 같이 기뻐해주면서 이 사람들과 동화가 돼야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벽을 허물고 들어오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카파는 이미 이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고, 그리고 카파가 남긴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다른 명언은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을 좋아해라. 그리고 대상이 당신이 좋아하는 걸 알게 하라. 결국 공감 능력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됐을 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문제는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사진 기자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감정의 여운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렇지만 다른 위험한 지역, 재난지의 현장이라든가, 그런 폭력적인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진 기자 일을 잘 모르시는, 그런데 왜 가냐고. 마치 회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가냐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은 제가 자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 꼭 사진 기자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기자들, 동영상을 하는 기자들도 그냥 이게 천성에 맞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사명감, 그렇게 또 거창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기록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고, 카파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카파의 어떤 공감 능력은 그 인간관계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파가 우리가 전쟁 사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카파가 남겼던 많은 걸작 사진들이 그 당시 유명한 피카소라든가 마티스라든가 해밍웨이, 존 스타인베거, 그런 예술인들의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 그런 인위적인 초상 사진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삶의 인간적인 면모를 정말 포착을 잘했어요. 네, 정말 저게는 전쟁 사진보다 저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찍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스타나 그렇죠. 피카소 같은 사람 만나서. 피카소를 만나 사진 찍는 것도 힘든데, 피카소가 자기 휴가 때 와서 그냥 친구처럼 놀면서 자기 어떤 이런 거를 마음대로 사진 찍게 해줬다는, 맞아. 그 감정의 벽을 허문다는, 그게 너무 대단한 피카소가 보통 피카소가 아닌데. 예. 그리고 저런 사진 보면 당장 찢어버릴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남이 그렇게 지금 찢었을 예, 아니면 못 찍게 했을 수도 맞죠. 있죠. 그래서 이 사진도 그렇고, 피카소가 그때 이제 늦게 본 아들이랑 놀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장 피카소가 아니라 인간 피카소의 모습을 남겼는데, 그거를 포착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장의 마음까지 녹였던 것 같고요. 해밍웨이의 사진이라든가 존 스타인베의 사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밍웨이 저 사진 좋아했겠다, 지도. 그래서 해밍웨이랑도 애증의 관계였어요. 처음에 이제 파파파파라고 부르면서 되게 친했다. 되게 친했는데, 막판에 2차 대전 때 해밍웨이가 이제 스페인 내전에 알게 돼. 2차 대전 때는 이미 로버트 카파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세계 최고의 문호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성향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군대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집차에 무장한 군인들 같은 그런 보디가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루는 카파랑 같이 동행을 하고 가다가 이 차가 전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무슨 도랑 같은 데 빠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마침 독일군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카파가 그거를 바로 안 구해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너 내가 죽는 거 기다렸다가 그거 찍으려고 했지. 근데 카파는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둘 사이가 그때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걸 기다렸던 것 같지는 않고 또 다른 뒷이야기는 그때 그 해밍웨이가 마서 게론이라는 여성과 당시 저널리스트이면서 작가이기도 했는데 그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있었는데 카파가 또 마서 게론이랑 누나 동생 같은 관계였어요. 워낙 바람둥이였어요. 예. 근데 뭐 그런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누나 동생 같은 관계인데 둘 사이에서 자꾸 이 둘 삐걱거리는데 카파가 여자 편을 드니까 그것 때문에 해밍웨이가 기분이 많이 나빴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또 카파가 재밌는 게 본인 말로는 뭐 몇 개국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카파의 영어는 카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였대요. 발음도 안 좋고 뭐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해서 뭐 문법도 많이 틀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영어인데도 언제나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 전쟁터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또 외국어도 뭐 프랑스어도 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런 언어였지만 그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 마음을 녹였던 대상 중에 하나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잉그리트 버그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그리트 버그만 박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면 좀 재밌게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알아가지고 이게 모르면 막 이럴 텐데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아무리 카파 그때 세계 최고의 사진 기자였다고 하지만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를 그리고 그 둘의 사랑은 처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보이냐면 잉그리트 버그만은 유부녀였어요. 근데 잉그리트 버그만이 카파한테 폭 빠졌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뭐 유명한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영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쟁이 막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 잉그리트 버그만이 미군들이 위문공연을 온 거예요. 거기에서 카파가 이제 그거를 보고 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시작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카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난 더 이상 전쟁 취재를 안 하겠어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자기 명함에다가 자기 명함 보통 이제 직업이 적히잖아요. 직업을 실업자가 된 전쟁 사진가라고 딱 박아놓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잉그리트 버그만이 자꾸 헐리우드로 와라. 나랑 다시 그대로 한번 사랑을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잉그리트 버그만은 이미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 지경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끝낼 계획이었고 그래서 갑니다. 헐리우드에 가서 이때는 로버트 카파가 영화 산업에 도전을 하게 돼요. 새로운 직종으로.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버트 카파가 스키를 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워낙 탑스타니까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었고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근데 잉그리트 버그만은 계속 로버트 카파한테 정착해서 나랑 살자 얘기를 하는데 로버트 카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잉그리트 버그만이 막 알프레드 히치콕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둘은 이제 사랑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로버트 카파는 정착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로버트 카파가 재밌는 게 그 2차 세계대전 다음이 한국전쟁이잖아요. 예. 한국전쟁이 취재를 안 와요. 한국전쟁 안 왔대요. 네, 안 왔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한국 전쟁을 가고 싶지 취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상 잉그리트 버그만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나는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한국전쟁 가라 그러면 당장 가야 되는 몸이라서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전쟁을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안 했던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잉그리트 버그만이랑 또 잘 결국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카파의 이제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카파는 전쟁에서 겪은 여러 가지 죽음의 이미지라든가 폭력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카파가 이 안정적인 삶에 적응을 못했다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 중독이라는 말도 쓰는데 예. 그런 거 그렇죠.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아침부터 술을 먹고 그렇게 해서 취한 상태에서 저녁이 되면 전쟁을 하나 돌아오면
거액의 포카판을 벌이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전쟁에서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던 거예요. 전쟁터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평화로운 생활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퉁명스러워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케아라고 그런 카파의 모습이 아니라 왠지 어두운 사람이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좀 발동이 걸리면 오후부터 다시 본래의 카파로 돌아오는 이러다 보니까 잉그리트 버그만이랑도 좀 사이가 벌어지고 아마 결혼했어도 3년 못 살았을 그랬을 수도 있죠. 뭐 3개월도 못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 제가 보고 느낀 건데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일단 창작이잖아요. 글을 씀으로써 아드레날린을 조금 대체할 수가, 그러니까 현장에 갈 수가 있는데 예. 사진 기자는 벌어져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해밍웨이와 카파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도 비슷하게 살고 허세를 부리는데 본인은 언제든지 근데 또 글을 안 써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1년 내내 글 한 편 안 쓰고 사냥만 다녀도 자기는 책상 앞에 앉으면 되는 거고요. 예. 카파는 전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전쟁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아마 그런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전쟁 안 하기로 했으니 네. 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헐리우드 스타나 패션 사진 찍자니 또 그게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파의 사진을 보면 그 당시 이런 패션 사진까지도 이제 도전을 해봅니다. 근데 카파의 문제가 뭐였냐면 전쟁 당시에 한번 그런 위험한 전쟁 취재를 가면 받는 원고료가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거의 1년치 월급이었대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매일 최고급 와인과 샴페인을 마시고 저녁이면 도박하고. 근데 이 카파가 저는 도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박사님 모르시겠지만 저도 몰라. 도박하는 사람에서 거액을 걸수록 이게 막 네. 업이 되고 네.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카파가 밥이었대요, 완전. 왜냐하면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이랑 제작자들까지 다 종군을 해와서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게 되잖아요. 뭐 유명한 감독들이나. 근데 뭐 영화판이라는 게 우리나라 영화판도 예전 그 다큐멘터리 보면 다들 좀 무섭죠. 예, 기다리면서 고스톱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액의 포카판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카파는 언제나 거기 껴서 맨날 다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카파가 전쟁 도중에 잃은 돈이 작은 영화사를 하나 차릴 정도였고 근데 그렇게 돈을 잃고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자기는 더 이상 전쟁 취재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수입은 줄고 그렇게 되면서 또 패션 사진이나 여러 가지에 도전을 했는데 패션 사진도 문제가 뭐였냐면 프랑스에 가서 패션 사진을 찍어놓고 하니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서 또 최고급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고 놀고 이거 가불에서 다 썼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진행비 가져간 걸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고 뭐 방송국 사업도 존 스타인백이랑 하려고 했던 비슷한 문제로 또 잘 안 되고 저런 분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로버트 카파는 전형적인 전쟁 후에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였다고 심각한 트라우마. 그런 거 좀 사진이 좀 그게 단점이네요 진짜. 근데 카파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화가였다면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많이 못 봐주는 이제 패션 사진이라고 찍은 것도 보면은 예. 저게 아까 피카소 찍고 할 때는 괜찮은데 예. 저게 어디 패션 사진이에요? 다큐멘터리 그렇죠, 사진이지. 그렇죠. 어두워. 예. 시대가 원하는 예. 그런 화려한 패션 사진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밝고 핑크색 옷 저 사진도 컬러가 한데도 어두워. 그래서 카파가 하나는 술에 중독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도박에 중독이 됐어. 또 하나는 이제 여자에 쉽게 생각하면 섹스 중독이죠. 그래서 뭐 빠질 리가 있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카파가 물론 게르타 타로 이후에 한 여자 정착을 했지만 바람둥이를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파트너가 없으면 또 콜거드를 불러서 자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게 단순히 뭐 바람둥이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심각한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전쟁의 공포를 잊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그런 평안한 생활에서는 무료함을 잊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 요즘 같으면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다 할리우드하고 또 친하니. 예. 그것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아직 없죠. 없었대요. 네. 월남전 이후에 생긴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카파니까 넘어가게 됐는데 점점 카파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 거죠. 근데
이 카파가 그런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요. 전쟁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이미지가 이 카파의 사진과 그 뒷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면 그냥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는 걸 보고 그 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진인데 독일에서 라이프치히라는 곳이 이제 베를린 함락되기 직전에 미국 연합군 이쪽으로 수복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 된 거예요. 라이프치히에 가서 미군들과 함께 취재를 하는데 미군 병사들이 이 도시를 다시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뭐 베를린 함락은 코앞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 발코니에 기관총 포대를 설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난 돌아가면 이제 뭐뭐 할 거고 당시 이 사진 속에 사망한 사람이 21세 미군이었는데 막 너무 즐겁게 한 전쟁도 끝나고 돌아가면 뭐지 하는데 갑자기 총을 맞고 빵 하면서 저격병 숨어있던 독일군 저격병에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카파가 취재했던 사진에 남았던 죽음들 대부분이 아까 스페인 영화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정말 이 경계선 위에 살면서 그 전쟁터에서 사진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트라우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정말 병사는 그렇게 5번의 전쟁을 어떻게 나가요? 장교나 장군은 나갈 수도 있지만 장군으로 나가는 거지 사병으로 중사로 뛰면서 5개의 전쟁은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기자다 보니 뭐 노르망디에서 90분을 있었던 10분을 있었던 어쨌든 도저히 갈 수 없는 전쟁을 너무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거 못 견디겠죠. 이 사진은 카파의 또 유명한 사진인데 프랑스의 샤르트르라는 곳에서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 주로 여자들이 이런 걸 당했는데 사진 속의 이 여성은 당시 23세의 시몬느 투소라는 여성이었는데 독일군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애를 낳았어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를 낳았는데 보면 앞에 저 보따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여자의 아빠예요. 그리고 머리가 잘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딸이고 그 본 당사자고 뒤에 또 한 명이 있는 여성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단순하게 그 독일군과 딸이 독일군과 사랑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밀고 했다 독일에 이런 이런 고발을 받아서 레지스탕스가 이 여자들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길거리에 행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리돌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근데 모르죠. 사실은 프랑스 유럽 학자들도 저게 무슨 청산이냐. 저거는 그냥 폭력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산하자는 것도 저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프랑스 독일 청산했다 거짓말이고요. 걔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청산 안 하고 저런 걸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구 학자들도 이렇게 돼서 우리 스스로 속이고 넘어갔고 또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고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조리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2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한테는 저렇게 머리 깎거나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또 다른 폭력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기록을 본인이 남기진 않았는데 사진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대상이 언제나 가까이 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대상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 주인공이 되는 여성은 한가운데 조그맣게 보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조롱하며 쫓아가는 모습이 프레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찍고 싶은 예, 그리고 또 이 사진과 함께 남아있는 또 다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는 그 여성들의 뒷모습만 보여요. 근데 이 여성들과 이 대중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이 사람들이 창녀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파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폭력이 아니었을까. 전쟁에서 정말 다양한 폭력을 보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한국 전쟁에 안 온 게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처음에 1차 대전에 2차 대전에 종군했다면 덜 했을 텐데 한참 제일 어렵고 처음 간 게 스페인 내전이었잖아요. 거기다 본인이 처음엔 뭐 게르다도 그랬지만 좌익이었는데 거기서 조지 오웰도 그랬지만 좌익의 폭력 때문에
좌절한 좌이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파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조지오웰 같은 경우. 예. 자기는 우파도 싫지만 여기도 못 있겠다 했잖아요. 그런 특히 스페인 내전에서 못 볼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걸 종합 세트로 보고 그리고 또 중일전쟁 갔었잖아요. 또 거의 또 이제 국민당 쪽에서 보고 예. 나래도 한국 전쟁에 안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면 진짜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죠. 전쟁도 지긋지긋하지만 알잖아요. 어떤 이념과 예. 그런 것들이 섞인 곳에 갔을 때 국가의 전쟁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알았겠죠. 예. 그런 거 보면 월남전에 간 건 정말 의외네. 예. 그래서 이 월남전에 가게 된 이유가 뭐 카파가 왜 갔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카파가 가게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카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나는 전쟁 사진 취급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나이는 40이 됐습니다. 그런데 낭비병은 여전했고요. 매일같이 술 먹고 좋은 데서만 비싼 술 먹고 여자들과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공금도 막 쓰고 지금 같았으면 진짜 뭐 갑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면 워낙 또 주변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하여간 그 시대가 좋은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카파가 지금도 있는데 매그넘이라는 유명한 사진가들의 이 단체를 만드는데 그 데이비 시모어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 순간으로 유명한 앙리 까르티에브레스 카파의 3명 그리고 로저 패튼 4명이죠. 4명 주축이 돼서 만드는데 이 앙리 까르티에브레스는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사람들이 로버트 카파가 그 매그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웃으면서 만든 건 맞는데 카파는 돈을 쓸어 다녔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거는 데이비 시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카파가 뭐 일거리도 많이 끌어오고 이 매그넘이라는 구심점이 돼서 매그넘이라는 그 사진가들의 단체를 정말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만든 큰 일을 했는데 진짜 그 공금을 가지고 술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런 일도 많이 했다 그래요. 대인관계는 참 좋았나 봐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랑스러운 남성이었고 남녀를 불문하고요. 그리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잘 키웠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고 천성도 좋았는데 자기가 못 견딘 거지.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말년에는 평생 집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고급 호텔에만 살았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를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여겼는데 뉴욕과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비싼데 호텔가 비싼데. 네, 결국은 그 호텔에서 돈을 못 내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짐이라고 해봤자 죽기 직전에는 수트케이스 몇 개 하고 고급 양복 몇 개 그리고 샴페인 몇 병 그게 딱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라이프지에서 인도 차이나 전쟁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라이프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수 공화당의 시선에서 세상을 봤던 잡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던 2차 세계대전은 진짜 십자군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파시즘과 히틀러에 그렇죠. 대항해서 미군이 참전한 십자군 같은 건 성전 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성과 악의 구분이 너무너무 심었는데 이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독립하려는 베트남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1차 베트남,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정말 성과하게 애매한. 지저분한 전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전엔 제국주의 국가들도 그게 정당하다고 했지만 이제 자기들도 회의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마침 그거를 취재하던 기자가 사진 기자가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로 하자면 땜빵으로 몇 주 정도 갈 수 있겠냐고 라이프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시 마침 로버트 카파는 일본에 초청을 받은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 말린 거죠. 아니 카파 네가 갈 격이 안 맞는다. 첫 번째로 아니 세계적인 사진 기자 로버트 카파가 땜빵 휴가 간 사진 기자에 땜빵으로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까지 당신이 취재했던 전쟁은 너무 다르다. 성과 악의 부분도 너무 애매모호하고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로버트 카파는 이 취재 요청을 받아들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증언은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사진을 안 찍겠다고 했는데 당시 이제 카파가 일본에 가게 된 게 일본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그 1954년도에 한국 전쟁으로 일본이 경제가 일어나게 그러면서 사진 붐이 막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진 잡지들이 생기고 해서
로버트 카파를 초청을 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잖아요. 가서 이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좀 에너지를 다시 충만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첫 단계로 다시 전쟁 주제를 고른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베트남이죠. 인도차이나에 갔는데 여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건 아니었고요. 당시 이제 프랑스군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군이 수색하는 작전을 같이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증언을 라이프 기자들이 남겨놨는데 카파랑 같이 이제 찝차를 타고 이 기자랑 사진 기자인 로버트 카파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잠깐 차에서 내려서 좀 걷다 오겠다고 카파가 갔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는데 그 기자 2명은 차에 남았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나면서 폭발이 나서 이거 카파 이거 있었으면 저거 찍고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 한 명이 뛰어오더니 아까 사진 기자가 지뢰를 밟고 죽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못 믿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노르망디에서도 살아 돌아왔던 카파가 이렇게 허망하게 전투도 안 벌어졌는데 지뢰를 밟고 죽었다는 게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카파는 그때가 1954년 5월 25일이었고 아침 8시 40분에 진짜 지뢰를 밟으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카파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에요. 보면 어떤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군들이 수색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뒤에서 촬영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카메라를 2대를 쥐고 있었어요. 로버트 카파가. 한 대는 자기가 언제나 애용하는 독일의 콘탁스 카메라. 또 한 대는 일본에서 니콘 카메라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 2대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는 흑백 필름을 넣고 하나는 칼라 필름을 넣고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니콘 카메라가 제가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그 당시에 로버트 카파가 쓰던 카메라인데 당시 카메라가 2대가 있다가 이 지뢰를 밟으면서 이 니콘 카메라는 날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앞에 렌즈가 저렇게 깨져 있고 그 당시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 왼쪽 손에는 여전히 콘탁스 카메라 쥐고 있었고 거기에 흑백 필름이 있었고 아까 봤던 사진이 그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쥐고 있는 이유는 카메라는 왼쪽에 쥐고 오른손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파는 이제 40세에 정말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카파가 죽고 나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죠. 뭐 워낙 유명했던 사진 기자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 유해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 엘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자고 가족에게 제안하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카파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카파의 동생이 코넬 카파라고 또 아주 유명한 사진가예요. 그 동생이 한 얘기가 우리 형은 전쟁 사진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진 기자였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걸 다 거부를 하고 그래서 찾아낸 곳이 처음에는 게르다타로에 프랑스의 게르다타로 묘지 옆에 묻힐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가 뉴욕에 살긴 너무 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러기에는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하는 게 좋겠다. 여자의 원한을 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묻히게 된 곳이 퀘이커 교도에 뉴욕 퀘이커 교도. 퀘이커 교도는 평화를 사랑했던 그 종파잖아요. 그렇죠. 반전론자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렇게 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무덤의 묘지가 아니라 그쪽에 묻히게 되고 근데 저는 로버트 카파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사진 이 사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사진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어느 그 인도차이나의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프랑스군이 강아지를 가슴에 올려놓고 놀고 있는 사진이에요. 정말 목가적이라고 하죠. 그런 평화로운 그런 모습인데 카파가 정말 자기가 전쟁 사진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고 하고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사진은 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